네, 쓱 들어왔다가 쓱 나갑니다. 네,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이종목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이 지금 진행되는데요. 2분기 시장과 주도주에 대한 전망이 이어집니다.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종목 진단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오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종목 있으세요? 네, 포스코 DX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14,470원. 네. 비중은 얼마시죠? 한 10% 정도 됩니다. 네, 10% 비중에 수익 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되셨고, 최근에 19,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예.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뭐 더 올라가면 좋겠고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용기 있게 진입하셨죠, 이 종목. 예. 예, 아마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단기에 수익이 났는데요. 과연 2만 원 선 돌파까지도 좀 노려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전략 주시죠. 자, 이날 상한가 친 날, 그날 장중에 잡으셨던 것 같아요. 4월 17일 날 상한가를 쳤는데, 이 포스코 DX는 예전에 구상호가 포스코 ICT죠. 이 포스코 ICT는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되는 뭐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에 포스코 DX 그러니까 포스코 ICT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뭐 종목 상담 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좋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좋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는 현상들이 있죠. 어떤 거냐면 뭐 최근 들어서 이 2차 전지 양극재 섹터들 이런 쪽도 좀 많이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거보다 먼저 올라왔던 쪽들 뭐 AI나 로봇 이런 것들은 좀 먼저 꺾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이 양극재 쪽, 소재 쪽들 이런 쪽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이렇게 급등한 종목군들 이런 쪽은 이 조정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포스코 그룹 쪽이 다 급등했어요. 다 같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좀 옥석이 가려질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주도해 갖고 오던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얘들이 급등을 했는데 조정받네? 그럼 얘도 급등했으니까 조정을 받겠지라는 뭐 그렇게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14,47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날 상한가를 쳤잖아요. 그날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날 장중에 뭐 24%까지 올랐으니까 이때 끊어주는 게 맞았던 겁니다. 이 매매를 하실 때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자, 나는 이렇게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많이 오른 거 잘못하면 손실도 크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 봐가면서 밑에서 잡는 게 맞아요. 그런데 뭐 방법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매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건 제가 추천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짧게 보고 들어갔으면 짧게 보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 막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예전에 메타버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런 게 있었죠. 뭐 5배, 10배 막 이렇게 급등했다가 그거 막 다수토막 내놓고 막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포스코 DX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실적도 나오고 포스코 그룹 쪽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하지만 단기간에 급등한 거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때 좀 거래량도 되게 많이 터졌잖아요. 거래량도 되게 많이 터졌는데 이건 누가 사고 누가 팔았을까요? 자, 기관들이 신나게 팔았네요. 쭉 치고 올라오니까 이때다 하고 팔았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신나게 팔았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게 되면 신용이 무지막지하게 늘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으로 막 매수를 해서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주가 자체가 오래 가지를 못하니까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 한번 내일 지금 뭐 오늘은 장이 끝났으니까 할 수 없고요. 내일 뭐 요거 그냥 정리하시고요. 또 한참 뭐 의미 있는 가격대 그까지 조정을 받으면 의미 있는 가격대라면 뭐 10,000원 아래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000원 아래 정도 선
그 정도까지 빠진다라면 그때 한번 다시 노려보시고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 권유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원하시는 가격이 나오시진 않은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시청자님? 예. 예, 그 상한가 친 다음 날이 매도하는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하나 이제 예. 궁금하실 수 있을 만한 예. 부분이 그날 뭐 그 상한가 치고 다음 날에 뭐 10%가 갈지 20%가 갈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 분봉 추이를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상한가 치고 난 다음에는 갭으로 올라서 시작해야 돼요. 갭으로 올라서 시작하면 위쪽으로 이렇게 쭉 뽑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은 안 되는 거고 이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날 좀 쭉 떠서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전에도 뭐 오른 게 없다라면 모르겠는데요. 그 전에도 6,000원대에서 이까지 12,000원까지 더블 올라오고 난 다음에 상한가를 쳤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뭐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상한가를 친 거니까 너무 많이 급등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라는 거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포스코 ICT의 시가총액이 지금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뭐 작년에 670억 벌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뭐 그때보다 작년보다 엄청나게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모르겠는데 작년보다 뭐 한 100억도 늘지 않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움직인 거 이거는 그냥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가 친 다음 날에는 웬만하면 플러스권에서 파는 게 좋습니다. 분할해 갖고 이렇게 매도하시는 게 좋은데 상한가 쳤다가 연속 상한가 가는 종목이 많을까요? 아니면 상한가 쳤다가 다음날 쭉 떠서 시작했다가 밀리는 종목이 많을까요? 한 열에 9도 아닐 것 같습니다. 100종목이면 뭐 한 90, 대여섯 종목은 빠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확률 게임으로도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 치고 다음날은 웬만하면 플러스권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시청자님 수익 구간에서 내일장에 정리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내일 정리할까요? 네, 예, 내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포스코 DX 내일장에 정리를 하고 10,000원 아래에서 재매수 전략입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임준현님께서 와주셨고요. SKI 테크놀로지를 13만 원에 30% 비중 갖고 계시는데 너무 힘드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82,000원대 오늘 마감되면서 이분 손실 굉장히 크신데요. 배터리 관련주인데 아마 좀 들어가시는 시기가 어려웠던 시기인 것 같아요. 무리해서 들어가신 것 같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분리막을 만드는 기업이죠. 근데 처음에 상장된 게 작년 이게 2021년 5월 11일 날 상장됐는데요. 재작년에 상장이 됐죠. 자, 그래서 처음에 좀 이 2차 전지 관련돼 갖고 굉장히 많이 잘 움직였어요. 그랬다가 이 처음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도 1년 안 됐을 때 그때 아마 조금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13만 원이면 이쯤 되는 가격대니까 1년이 안 됐을 때네요. 자, 이게 향후에도 1년이 안 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상장될 때 보면 물론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제일 좋을 때 상장을 시키는 시기가 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떨 때겠습니까? 그 회사가 매출도 제일 잘 나오고 가장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그때 상장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신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좀 급등하고 난 이후에는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조금 그럴 때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46,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다음부터는 신규 상장 종목, 1년 안 된 종목들을 매수하실 때는 좀 조심하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는 좀 바닥을 이렇게 다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켜놓은 화면이 주봉 화면이에요.
자, 이게 뭐 46,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좀 올라와서 이 60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상향 돌파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 캔들이, 주봉 캔들이 뭐 지지난주에 나온 캔들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때 그 전에 처음 상장됐을 때 그때 거래량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주간 거래량이 터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좀 이 가격대에서 힘이 이렇게 좀 응축된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바닥을 이렇게 다지면서 충분히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 향후에 모멘텀도 전혀 없는 종목은 아닙니다. 모멘텀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이죠. 자, 지금 뭐 미국에 보면 IRA 법안 관련해 갖고 전기차 쪽에 저런 것들 주는 것, 보조금들 주는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이 지금 부품, 소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분리막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생산해야 되는 뭐 그런 부품에 속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 이 분리막 공장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SKI 테크놀로지가 가장 먼저 좀 진출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나중에 분명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좀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지금 이 분리막 관련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성장성이 없는 부분들도 아니고 미국 쪽에서 충분히 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 선두에서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뭐 지금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일단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한 2만 5천 원대 정도, 12만 원대 중반 정도요. 그 정도까지는 일단 뭐 그렇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서 12만 원대 중간 정도를 가게 되면 그때 뭐 종목 상담하는 프로에 또 뭐 계속 출연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그때 상황을 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만 원 중반 주시는 예.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13만 원에 매수해 주신 임준현님,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보유 의견 12만 원 중반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진단 의뢰해 달라는 전략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1년 이후에 접근하자는 코멘트까지 더합니다. 모멘텀 남아있다고 보니까요. 잘 지켜보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실까요? 남해화학이요.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14,400원이네요. 네. 비중은 얼마나 두셨어요? 20%요. 14,400원에 20%요? 예, 예, 남해화학 보유하신 지 1년 넘으셨나요? 예, 오래됐어요. 예. 주가가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네요. 지금 예. 인내의 시간이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언제쯤 올라갈까? 걷다 물을 좀 타볼까? 그런 생각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남해화학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쭉 상승세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한 번 고점, 2022년 작년에 4월에 고점 형성을 해서 아마 수익 보신 구간도 나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타기 전략 가능할지 이재필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자, 이 남해화학이 주봉을 보게 되면 작년에 좀 급등한 모습이 나왔죠. 작년 초. 이때가 언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14일 날 발발이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곡물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전쟁터니까 뭐 이 농사를 짓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비료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좀 구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사료주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때 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뽑아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일단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흑해 지금 뭐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는 작년에 그런 길을 열어놨는데요. 지금 이제 봄철 지나고 나면 조금 이 전쟁이 되게 격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잠잠한 상태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형적 특성이 라스푸티차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막 진흙이 뻘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녹아서 봄에 잘 기동을 못 합니다. 전차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 요게 뭐 5월 중순 이후에 지나면 그런 현상이 끝나기 때문에 전쟁이 굉장히 격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포탄들 막 이렇게 옮기고 있는 것들,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해주고 막 그런 부분들이 그때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쪽에서 전쟁이 격해지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창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곡물값 같은 경우 들썩들썩거릴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이 비료나 농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남해화학에는 뭐 좀 전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회사한테는 괜찮은 그런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제가 주봉을 좀 켜놨는데요. 자, 여기서 계속 좀 이렇게 바닥을 계속 다지는 모습이 나왔죠. 자, 이때 7,900원을 찍었네요. 자, 저점 살짝 높이고, 자, 그런 모습인데 원래 이 비료 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 봄에 매출이 다 잡힙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 뭐 이렇게 되면 매출이 없어서 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주가 흐름도 연초, 그러니까 뭐 봄에 주가 흐름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는 잘라서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이게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4,500억 정도 되는 기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지금 움직일 때 보면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 타는 거는 시청자님 벌써 20% 정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타면 좀 이게 비중이 30% 돼버리면 부담스러운 그런 비중까지 가거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그냥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을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러시아 쪽 이쪽에 전쟁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 거예요. 만약에 그 전쟁 상황이 되게 많이 격해진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뭐 그 부분이 조금 뭐 지금하고 좀 소강 상태 뭐 좀 생각했던 것보다 격하지가 않다. 내지는 또 뭐 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주어지거나 그렇게 된다라면 목표가는 좀 낮춰야 되겠죠. 이 부분은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격해진다라면 뭐 매수가까지도 가능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 12,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변수는 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더 격화됐을 때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여력은 있는데요. 일단 12,000원 목표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네,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아네스님께서 현대로템 35,000원에 10% 비중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현대로템의 주가 오늘 11% 넘게 급등했습니다.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상승 추세 이어가다가 오늘 큰 양봉을 만났는데요. 매수가 부근까지 오늘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31,700원에 마감됐는데요. 전략 주시죠.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2018년도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2018년도는 그럴 때였었죠. 북한하고 굉장히 좋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철도를 연결한다, 뭐 경의선하고 동쪽에도 연결한다 그런 내용 나오고 경협 얘기 막 나왔을 때 그때 가장 좋았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셔서 지금까지 좀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지금은 북한하고 어떤 좋은 일을 받을 수는 없고요. 기업 자체 내에서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수출한 그 전차요. K2 흑표 전차인데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한 380대 정도 생산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폴란드 현지에서
500대를 생산하는 걸로 거기 폴란드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500대를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폴란드에 공장을 세우는 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이거를 뭐 그냥 수출하고 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폴란드 쪽을 유럽 쪽의 전진 기지로 삼으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노르웨이 쪽이 이 K2 흑표전차하고 그 다음에 독일 전차죠. 레오파르트하고 두 개를 놓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뭐 거기서 성능평가에서는 전부 다 K2 흑표전차가 우세한 걸로 그렇게 나왔고요. 가격 자체도 K2 흑표전차가 쌉니다. 그래서 뭐 월등하게 성능평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냐 하면 자, 뭐 이쪽,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유럽 쪽 국가죠. 그래서 이 나토 회원국 쪽, 이런 쪽에서 무기를 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독일 전차가 선정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뭐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뭐 뒤집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 모멘텀도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각국이 굉장히 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뭐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두들겨 맞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감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차에 관심 있는 국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 쪽이 또 K2 흑표전차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다라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향후에 모멘텀들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급등했다가 좀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방산 관련해 갖고는 미국 쪽하고 좀 어떤 교감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들 좀 높아지면서 좀 더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여기가 최고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오래 들고 계셨는데 매수가 정도까지 올라오면 뭐 그때 정리하고 나와서 뭐 다른 쪽들, 좋은 쪽들 많으니까요. 다른 쪽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일단은 방산주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가 부근까지의 도전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35,000원 부근에 왔을 때 비중을 줄이고 이 종목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폴란드 공장 설립 이슈 짚어주셨고요. 유럽 진출 이슈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 채팅창에 새아이 아빠님께서 와주셨는데요.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화신 갖고 계시는데 매수가가 12,200원이시고요. 비중이 20% 있으십니다. 아직까지는 수익권인데 자꾸 빠져서 걱정입니다. 1분기 실적 보고 들어갔는데 요즘 좀 아쉽네요. 목표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10% 정도 수익이 나셨는데요. 1분기 실적 보고 들어갔는데 아쉽다라고 해주셨어요. 이재표 전문가님. 예, 지금 뭐 1분기 실적이 한 273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난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실적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뭐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요게 현대차 쪽하고 계속 이렇게 좀 같이 공장도 해외 공장도 따라다니고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매출처는 상당히 좀 강한 매출처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뭐 최근 들어서 이 주가 자체가 좀 많이 화신도 뭐 만만찮게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이죠. 지금 보면 이 8,000원에서 16,000원대 정도 이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좀 말씀드렸죠. 최근 시장들이 좀 급등했던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신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위에서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진 하락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올라오고 있는 22평선이요. 이 정도는 아마 지지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22평선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12,900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뭐 하루에 한 100원 정도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면 내일은 이 22평선이 13,000원을 넘는 그런 모습일 거고요. 그러면서 이 지지선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선이죠. 자, 그러면서 이 22평선 자체가 워낙 기울기가 강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 그 구간에서는 이 위에 4월 12일 날 찍었던 이 매물대가 좀 부담이 됩니다. 자, 손절가하고 목표가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손절가는 이 22평선이 깨지는 자리, 그러니까 뭐 13,000원 아래로 이렇게 가격이 깨고 내려간다라면 그때는 뭐 손절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16,000원을 넘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한 14,000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상황이 급등한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이니까 좀 반등 나왔을 때 14,000원대 중반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손절은 아니죠. 12,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13,000원을 확실하게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도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해외 공장 관련한 종목으로 또 확실한 이런 납품처가 있다는 점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목표가는 14,000원대 중반 설정하고 있고요. 익절가로 13,000원 아래 잡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네. 휴림 로봇. 예. 지금 20% 갖고 있다가 3월 17일 날 2,900원에 제가 50% 이익 보고 팔았는데 네. 지금 너무 떨어졌는데 문제가 환기라고 떠가지고 이걸 더 추가를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로 난감하더라고요. 네, 일단 비중 절반을 수익을 보셨다고요? 네네네. 예, 비중 절반은 수익을 잘 보셨는데 네. 2,600원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는 주가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2,080원에 마감이 됐고요. 네. 현재 추가 매수 구간일지 환기 종목 네네. 지정이 걸린다고 네네. 하셨는데요. 네. 이재필 전문가님. 예. 자, 로봇주 중에 별로 안 좋은 로봇주를 고르셨어요, 시청자님. 자, 이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뚜렷한 기술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뚜렷한 수익원, 돈을 버는 그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로봇은 나예요. 뭐 산업용 로봇도 하고,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도 하고, 예전에는 또 이 휴림 로봇이 원래는 동부그룹에 속해 있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뭐 중국 업체로 넘어갔다가 다시 경영권도 막 바뀌고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여기 재무제표를 잠깐 열어놨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2020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연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연간으로 보여드리면, 자, 이게 흑자가 난 적이 없죠, 영업이익이. 자, 2018년도에도 81억 적자, 19년 적자, 20년, 21년, 22년, 작년까지 계속 적자 행진입니다. 뭐 중간에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410억 정도 한번 찍힌 적이 있는데, 이때 매출액보다 더 찍혔으니까 뭔가 다른 부분에서 들어온 게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자, 그 외에 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좀 안심하고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 실적 부분이 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면 주가 좀 빠지더라도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로봇 쪽 섹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그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연준에서 금리를 그렇게 인상을 하고 해도 실업자가 안 늘어나요. 일자리가 줄어들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다들 뭐 공장에선, 기업에서는 이 스마트 팩토리화해서 기계로 이렇게 좀 그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자동화 공정을 높일 거고요. 또 하다못해 저쪽 뭐 가게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면 치킨 튀기는 로봇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바리스타 로봇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런 걸 갖고 협동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 같아요.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두산 로보틱스에서 로봇, 그러니까 협동 로봇, 그러니까 뭐 치킨 튀기고 막 이런 로봇들이요. 이거를 올해 2천만 원 정도에
요거를 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천만 원이면 뭐 한 사람 인건비 1년 인건비 안 되죠. 몇 달 인건비면 이 로봇을 한 대 구입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 가게 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사람 한 사람 쓰는 것보다 로봇 한 대 갖다 놓는 게 낫겠죠. 그리고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는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뭐 이 전부 다 내재화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엔코더 그리고 하다못해 감속기까지 전부 다 내재화를 다 했기 때문에 이쪽도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쪽은 계속해서 좀 흑자를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시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서빙 로봇 있잖아요. 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갖다 주는 로봇. 자, 이게 바퀴만 달려서 그 테이블까지 가는 역할만 하는데 거기다가 로봇 팔도 단다 그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기술력이 아주 대단한 이런 기술력이 있거나 둘 중 하나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휘리엠 로봇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관련주를 보시려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밑에서 많이 올라와서 조금 뭐 조정 중이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긴 조금 그렇지만요. 그거 뭐 한 10만 원 깨지고 한 9만 원 근처 정도 되면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휴림 로봇의 경우에는 이 종목 추천을 뭐 이게 좀 접근하기가 좀 안 좋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적 나오는 로봇주 중에 안 올라온 로봇은 에브리봇이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로 매매를 하신다라면 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휴림 로봇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휴림 로봇은 정리하시고 뭐 에브리봇이나 아니면 좀 기다리셨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것들 이런 거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흐름이 약간 주춤한데 에브리봇 같은 것을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지금 예 거의 뭐 올라갔던 거 거의 다 뺐어요. 그래서 뭐 하락해도 크게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일 것 같고요. 이 시가총액이 2,087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인데 뭐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고 뭐 삼성 쪽에 저 ODM 납품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매출은 찍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안심하고 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내일장의 매도 의견입니다. 매도. 네, 정리하고 다른 로봇주로 매매 대상을 압축을 해주셨어요. 어떠실까요? 네, 제가 휴림 로봇 50% 판 걸로 레인보우를 샀거든요. 아, 네. 네. 9만 원까지 내려갈 때까지 레인보우 네네네. 로보틱스는 기다리시고요. 에브리봇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김쾌남 님이십니다. SD 바이오센서 갖고 계시고요. 23,050원에 20% 비중이신데 오늘 FDA 승인 소식에 좀 올랐는데 장기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그 계열사, 인수했던 계열사 쪽에 FDA 승인 이슈로 10% 가까이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자, 일단 뭐 이 SD 바이오센스가 FDA 관련되는 소식이 나왔다. 저는 나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근데 자, 25,000원대 여기서 11시 정도에 좀 이게 발표가 됐나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매도 물량이 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오늘 매수한 주체가 기관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장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그 SD 바이오 센서가 어떤 부분이 승인이 났는지 이런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되니까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시청자님들도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치는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치는 일단 뭐 지금 오늘 62평선에서 저항을 받았는데요. 자, 요거는 이 수급 측면으로 볼 때는 돌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저항선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 저항선은 28,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면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오래 횡보한 자리가 있죠. 이런 자리는 기술적으로는 저항선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122평선하고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뭐 그 자리가 단기적인 저항선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단기적인 목표가는 28,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ST 바이오센서 올해 초에 인수한 메리디안 쪽에서 시가독소 진단 시약에 FDA 승인이 있었습니다. 시가독소라는 게 이게 식중독 관련한 독소라고 하는데요. 기관 매수 유입됐고요. 단기 목표가 28,000원까지 제시했습니다. ST 바이오센서를 마지막으로 오늘 진단 마무리하고요. 내일장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예. 내일 금요일장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지금 시장이 조금 무거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죠. 근데 뭐 워낙 강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부러져도 한 번에 그냥 뚝 부러지진 않습니다. 좀 하락했다가 좀 반등 나왔다가 재차 이렇게 빠지는 시장이 무서운 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무서운 장은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이 미국 쪽에서 지표 발표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요. 뭐 요거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못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은데 저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굉장히 좀 신경 써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발표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작년 4월 달에 마이너스로 돌았었습니다. 뭐 그 전에 마이너스 났다가 3월 달에는 또 플러스가 났다가 4월 달에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예요. 이번에도 오늘 저녁에 발표될 부분도 마이너스 0.6%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꼭 채워서 1년 동안 경기 선행 지수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침체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점점 더 이렇게 다가온다라고 뭐 그런 신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도 지금 점점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죠. 예전에 고용 보고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 야 이거 금리 덜 올리겠네 라고 해석을 하면서 뭐 굉장히 좀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지금은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경기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쪽에 오늘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도 뭐 그렇게 썩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는데 마진율이 20%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자동차 가격을 더 내린다니까 그럼 앞으로 더 안 좋아지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테슬라의 시간의 주가 움직임이 좀 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쪽에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인데 이 실적 관련해서도 만만치는 않은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실적이 되게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거는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죠. 뭐 조선, 자동차 이런 쪽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뭐 오늘은 모멘텀이 강하게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쪽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대통령께서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하고도 또 중국 또 북한 뭐 이런 쪽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저는 미국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방산 원전 같은 경우는 뭐 확실히 웨스팅하우스에서 IP 분쟁이 있었던 거 그거는 이번에 아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좀 조정받는 모습인데 대통령 정상회담은 26일 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에 있고 목요일 날 의회 연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 초에 만약에 원전 쪽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 단기적인 모멘텀은 주 후반에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방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지금 오늘 급등을 했으니까 주 초반에 조정을 받으면 공략해 볼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 미국 쪽에서 대통령이 뭘 이렇게 갖고 올 것이냐, 어떤 선물을 받아올 것이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자, 제가 생각해도 반도체 쪽을 받아오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중국 쪽에 지금 미국 쪽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이달 내 뭐 핵심 기술에 대해서 중국에 또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기사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어쩌면 뭐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가장 받아내기 쉬운 쪽은 아마 이 자동차 쪽 이쪽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동차 쪽은 실적 부분들도 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쪽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는 조지아 공장 2025년에 빨리 만들어지면 그때는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기준으로서.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세부 사항들이 자꾸 바뀌어요. 맞아요. 지금은 또 이 상업용 그러니까 리스 차량들 이런 것들은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렇게 무리해 가면서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런 발언도 했으니까 뭔가를 갖고 오지 않겠냐. 네. 그럼 그게 자동차 쪽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반도체보다는 자동차가 가져오기 쉬운 선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원전 눌림목에 대한 또 잘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포인트라는 부분, 방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네요. 오늘 종목 고민 정말 많으셨는데 내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금요일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